2019년 5월 17일 밤 11시 서울 북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젖은 캐리어를 끌고 한옥 대문 앞에 선 여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동의 항해 지금 시작합니다. 41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려 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 심리학자죠. 30년간 인간의 회복력을 연구해 왔습니다. 트라우마, 상실, 절망.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완전히 부활하는 과정을 목격한 겁니다. 그 무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카무라 유키. 도쿄에서 15년간 IT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연봉 1억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4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연애뿐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도, 취미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일로 충분해. 그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방어였다는 걸 말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얼음 갑옷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서울 출장 기회가 왔습니다. 2달. 한국지사와의 협업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는 호텔을 예약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죠. 왜 한옥을 선택했냐고요? 나중에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때때로 의식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젖은 돌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길은 좁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헤맸습니다. 도쿄에서는 절대 길을 잃지 않는 여자였는데 말입니다. 드디어 한옥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나무문.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호롱불처럼 희미한 불빛.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떨리지? 손을 뻗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 짧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가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까?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톤은 단호했습니다. 유키는 당황했습니다. 예약 확인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캐리어를 들어줬습니다.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리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깨끗한 나무 마루 위로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유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빨랐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유키는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야 하나? 사과해야 하나?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온돌방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식사 준비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유키는 혼자 남았습니다. 젖은 옷,
차가운 몸. 그런데 방은 따뜻했습니다. 온돌의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고요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41년 동안 느끼지 않았던,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감정. 그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돌은 따뜻했지만 그녀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방어 기제의 붕괴였습니다. 낯선 환경, 따뜻한 온기, 그리고 침묵. 이 세 가지가 그녀의 얼음 갑옷에 균열을 냈던 겁니다. 그날 밤 나카무라 유키는 몰랐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이 그녀 인생의 0시였다는 걸 말입니다. 새벽 6시 반. 낯선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유키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41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도쿄 아파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소리죠.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 뜨고 편의점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우고 출근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김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새가 복도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된장 냄새였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하고 낯선 냄새.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하얀 밥그릇, 김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두 사람분의 상차림이었습니다. 정갈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차가운 눈빛의 남자. 그가 유키를 봤습니다. 앉으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유키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저 아침 안 먹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15년간 아침을 거른 여자였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밥상이 남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상. 유키는 그걸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밥상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불 지피고 밥 짓고 반찬 준비하고 그 모든 시간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유키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도쿠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스마트폰만 보는 시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보고서 작성, 이메일 답장.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니,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침 식탁의 그 장면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된장찌개,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선 남자의 뒷모습.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식당에 가자고 했습니다. 유키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초콜릿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삼각김밥을 뜯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플라스틱 맛이 났습니다. 씹어 삼켰습니다. 배는 찼지만 마음은 비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주목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머리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다른 걸 원하는 상태죠. 그녀는 지금 그 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8시.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 사람들, 소음.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유키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북촌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옥 대문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창문을 봤습니다. 희미한 불빛 너머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혼자 밥을 먹고 있겠지? 유키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몰랐던 거라는 걸 말이죠. 41년 동안 누구와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함께 먹는 밥이 어떤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게 어떤 건지, 말없이 반찬을 건네받는 게 어떤 건지.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뭐라고 말하지? 유키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답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하고 싶다는 것. 저는 결론 내립니다. 그 밤 유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연결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키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우,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됐죠. 강민우, 38살. 한옥 게스트하우스 주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김치의 매운맛도 익숙해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마실 때마다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프로젝트 중간 발표였습니다. 본사에서 임원이 왔습니다. 유키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3주간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임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접근이군요. 한국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년 커리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것밖에 못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유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유키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뭐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만이 전부였던 여자. 그 일마저 부정당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처럼 폭우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북촌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쨍. 무언가 깨지는 소리. 유키는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 아름다운 청록색 찻잔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신 겁니까?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복도가 환해졌습니다. 깨진 찻잔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키의 발 옆에 흩어진 조각들.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었습니다. 유키는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깨진 조각에 베인 겁니다. 피. 나요. 유키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41년 만에 처음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물건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유키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참았던 눈물, 길에서도 참았던 눈물, 41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유키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에서 실패했어요.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찻잔도요. 민우가 깨진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찻잔이었어요. 청자색이 예쁘다고 했죠. 유키는 민우를 봤습니다. 아내.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꿨어요. 혼자 있기 싫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깨진 찻잔을 봤습니다. 한국에는 금으로 깨진 그릇을 이어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긴츠기와 비슷하죠.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웁니다. 그러면 더 아름다워져요. 유키는 조각을 만졌습니다. 깨진 것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나요? 그럼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깨진 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깨진 찻잔 조각을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었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유키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돌에 누웠습니다. 민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깨진 건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 인간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말이죠. 깨진 찻잔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징이었습니다. 유키의 인생, 민우의 상처,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 한국의 따뜻함은 이런 겁니다.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이는 마음. 그날 밤 유키의 삶에도 금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촌에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골목길 양쪽으로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공기도 따뜻해졌습니다. 유키의 일상도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우와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대화도 조금씩 늘었죠.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소소한 일상.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우가 차 끓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물 온도, 찻잎 양, 우리는 시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한국 차는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닙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마셔야 제맛이 나죠.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에서는 모든 걸 빨리 했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걷고, 빨리 일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4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키와 민우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거죠. 민우가 유키에게 한국 식재료를 설명해 줬습니다. 배추, 무, 고춧가루, 된장.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할머니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유키와 민우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여자래.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노처녀가 남의 집에 매일 들락거린대. 쯧쯧, 민우 씨도 참. 아내 잃고 외롭다지만 그렇지. 유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노처녀. 그 단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죠.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 40이 넘어서 결혼도 안 했대. 외롭지 않을까? 불쌍하다. 참았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까? 민우가 유키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뒤돌아섰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머니들이 멈칫했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키에게 돌아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죠. 유키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유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41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유키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한옥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유키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2잔. 유키 앞에 하나 놓았습니다. 할머니들 말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그러십니다. 나쁜 뜻은 없어요. 알아요.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저 노처녀 맞아요. 민우는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결혼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한가 아닙니까? 유키는 민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유키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집에 오는 게 즐거워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마당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편견. 그건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혼자 버텨온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하죠. 그런데 민우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선언이 유키를 지켰습니다. 편견의 벽 앞에 방패가 되어줬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누군가를 지키는 것. 그날 유키는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북촌의 봄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봄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경복궁 야간 개장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유키는 놀랐습니다. 민우가 먼저 외출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죠. 그리고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더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유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복.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었습니다. 저 어울릴까요? 물론입니다. 민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우가 한복 대여점에 데려갔습니다. 여러 색깔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분홍. 이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민우가 한 벌을 꺼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였습니다. 봄 같은 색이었죠. 유키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우아한 실루엣. 41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 도쿄에서는 늘 검은 정장만 입었습니다. 무채색 옷들 뿐이었죠. 색깔은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스러움은 방해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키를 봤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유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회루로 가시죠. 민우가 앞장섰습니다. 유키는 따라갔습니다. 치마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고리 천이 살결에 닿았습니다. 낯설지만 기분 좋은 감촉이었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경회루가 보였습니다. 물에 비친 누각이 아름다웠죠. 하늘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석양을 봤습니다. 유키 씨. 민우가 불렀습니다. 유키는 민우를 봤습니다. 예. 민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민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좋아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멈췄습니다. 유키는 민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 진지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1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붉은 빛이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민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키가 잡았습니다.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예요.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와서,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요. 민우가 유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민우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비 오는 밤, 젖은 캐리어를 끌고.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유키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41년 동안 혼자였어요. 일만 했어요. 감정은 없었어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밥을 지어줬어요. 찻잔을 함께 붙였어요. 저를 특별하다고 말해줬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유키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민우가 유키의 뺨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키스해도 되겠습니까?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41년 만에 첫 키스였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경복궁도 사람들도 소음도. 오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키스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생애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30년간 인간의 회복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개의 케이스를 봤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유키는 죽어 있었습니다. 41년 동안 생존했을 뿐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뛰고 느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경복궁의 석양이, 한복의 감촉이, 민우의 진심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결심입니다. 두 사람 모두 40대였습니다. 늦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늦게 핀 꽃이 가장 향기롭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에서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금빛으로 이어진 찻잔처럼.
깨졌지만 더 아름답게 말이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궁궐을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북촌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하루가 한 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출장 기간 2달. 그 끝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키는 캐리어를 쌌습니다. 옷을 개고 물건을 챙기고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준비한 아침이었습니다. 완벽한 한식 상차림이었죠. 김치, 나물, 계란말이, 된장찌개. 2달 동안 매일 먹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은 식었습니다. 국에서 김이 사라졌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유키 씨.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싼 상자였죠. 유키에게 건넸습니다. 유키는 천을 풀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찻잔이었습니다. 그날 밤 깨졌던 청록색 찻잔. 금으로 이어붙인 찻잔이었습니다. 금빛 선이 찻잔을 가로질렀습니다. 깨진 자리마다 금이 흘렀습니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유키는 찻잔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빛이 빛났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유키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가 열었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손목시계였죠. 이걸 차고 계시면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세요. 시간 볼 때마다요. 민우는 시계를 찾습니다. 손목에 딱 맞았습니다. 평생 차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운전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 흘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모두 바빴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짐을 맡겼습니다. 보딩 패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출국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게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유키가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민우도 유키를 안았습니다. 세게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봐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해요. 유키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멈춰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갔습니다. 유키가 먼저 손을 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갈게요. 유키가 돌아섰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민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문을 통과했습니다. 민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유키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북촌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있는 곳.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2달간 비워뒀던 집.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놓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옥의 따뜻한 불빛과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리를 줄였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금으로 이어진 찻잔.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에 따랐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받았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왔습니다. 잘 도착했습니까? 네. 방금 도착했어요.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아요.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2사람은 화면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메일이 500통 넘게 왔습니다. 회의가 줄줄이 잡혔습니다. 야근이 시작됐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민우와의 통화 시간이 줄었습니다. 시차도 있었고 피곤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통화 횟수가 더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 2주일에 1번.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고생 많으시네요. 당신은 어때요? 저도 바빠요. 게스트가 많아졌어요.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유키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해지는 게 무서워.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거리는 사랑을 시험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 시험에서 무너지죠. 열정이 식고 일상이 침투하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거리를 견디며 강철로 변합니다. 시간이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를 걸러냅니다. 유키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더 큰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6달이 지났습니다. 도쿄에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는 회색이었습니다. 하늘도 회색, 건물도 회색, 사람들 얼굴도 회색이었습니다. 유키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회사, 야근, 편의점, 집. 반복이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요.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따뜻한 아침 식사, 함께 마시는 차, 온돌의 따뜻함.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 그걸 알아버린 게 독이 됐습니다. 민우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1달 전부터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울었습니다.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찻잔을 꺼냈습니다. 금으로 이어진 찻잔. 차를 따랐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눈물이 찻잔에 떨어졌습니다. 41년 동안 외로움은 익숙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회사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가 불렀습니다. 나카무라 씨,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민우만 떠올랐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건가? 불안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본부장이 유키를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본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울 프로젝트를 기억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확대됩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됐어요. 유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총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최소 2년은 서울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울. 유키가 중얼거렸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유키는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서울. 민우. 네. 대답이 터져나왔습니다. 받겠습니다. 본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십시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 민우에게 돌아갈 수 있어.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아파트 정리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민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가 멀어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날았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달 만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북촌으로 가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광화문, 경복궁, 그리고 북촌.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길 양쪽으로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6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좁은 길, 한옥 지붕, 돌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옥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키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키도 울었습니다. 왔어요. 민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키를 껴안았습니다. 세게 안았습니다. 유키도 민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연락 못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당신 번호를 몰랐어요. 이메일도 몰랐고. 괜찮아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번엔 유키가 말했습니다. 장기 투숙이에요. 최소 2년은요. 민우가 유키를 놓았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회사 프로젝트로 서울에 머물러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게스트가 아니라 가족으로 모셔야겠네요. 유키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우가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유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한 온돌, 깨끗한 마루, 정갈한 부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 드시겠습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차를 끓였습니다. 유키는 하늘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에 왔어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진짜 집에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이제 영원히요.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인간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걸려도 거리가 멀어도 진짜 사랑은 돌아옵니다. 6달의 이별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통과했습니다. 북촌의 봄이 돌아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영원한 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키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죠. 한국 시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니, 한국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민우와의 일상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주말엔 시장에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42년 동안 몰랐던 살. 누군가와 함께 숨 쉬는 일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존재.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쌓였습니다. 민우 씨. 유키가 불렀습니다. 네. 2년이 지나면 저 다시 도쿄로 돌아가야 할까요? 민우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유키를 봤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전 원하지 않아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고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게스트로는 싫어요.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유키가 심호흡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결혼해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유키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민우가 웃었습니다. 100번이라도 예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3달 후였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당에서 열렸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키의 회사 동료 몇 명, 민우의 친구들, 동네 어르신들. 유키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 머리를 올렸습니다. 꽃을 꽂았습니다. 민우도 한복이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갓. 서 있는 모습이 근엄했습니다. 혼례가 시작됐습니다. 전통 방식이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술잔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벚꽃이 날렸습니다. 아니, 이번엔 벚꽃이 아니었습니다. 4월이었으니까요. 실록이었습니다. 초록빛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돌아갔습니다. 마당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현관 이름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민우 앤드 나카무라 유키. 유키가 이름표를 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민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금으로 이어진 찻잔 2개였습니다. 유키가 도쿄에서 가져온 찻잔. 그리고 민우의 아내가 쓰던 찻잔. 둘 다 깨졌다가 금으로 이어붙인 것들이었습니다. 민우가 차를 따랐습니다. 두 잔에 똑같이 채웠습니다. 건배하시죠. 찻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함께 마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너무요.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4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저는 40년을 기다렸네요. 유키도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늦었네요. 아닙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더 일찍이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예요.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심리학자로서 30년을 연구했습니다. 트라우마, 상실, 회복. 수백 개의 케이스를 분석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나카무라 유키. 42년간 얼어붙어 있던 여자. 감정도 관계도 사랑도 없었던 인간. 생존했을 뿐 살지 못했던 존재. 그런데 한국이 그녀를 녹였습니다. 비 오는 밤의 한옥이, 따뜻한 밥상이, 금으로 이어진 찻잔이, 그리고 강민우라는 남자가 모든 게 합쳐져서 한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국의 복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일본의 긴츠기는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예술입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그건 기술입니다. 한국의 방식은 다릅니다. 한국은 사람을 복원합니다. 깨진 마음을, 상처받은 영혼을, 얼어붙은 감정을. 그걸 따뜻함으로, 정으로, 함께함으로 이어붙입니다. 유키의 삶은 깨져 있었습니다. 42년간 조각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금빛으로 말이죠. 이제 그녀는 완전합니다. 아니, 완전함을 넘어섰습니다.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깨진 자리마다 금빛이 흐르니까요. 저는 결론 내립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서 금이 가서 깨졌다가 다시 이어져서 아름다운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깨진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어붙입니다.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당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금으로 이어진 찻잔을 들고 말이죠.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금빛이 반짝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록합니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인간 회복의 서사입니다. 한 여자가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무대가 한국이었습니다. 비 오는 북촌 한옥에서 시작해서 금빛 석양 아래 결혼으로 끝났습니다. 완벽한 원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유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강민우도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깨진 인생을 금빛으로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앞에서는 학문이 무의미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깨진 것도 금빛으로 이어지면 다시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